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미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불쑥불쑥 반지성적인 열풍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죽였던 1692년에 있었던 세일럼의 마녀 사냥은 일과성 해퍼닝으로 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끝난 후 테네시주에서 시작돼서 한때 남부지역 전역에 퍼졌던 그 쿠클럭스 클랜 KKK단의 등장과 확산도 반지성주의의 표본적인 사례의 하나입니다. 이 KKK단은 흑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린치를 수없이 많이 자행했습니다. 목매달고 때리고 죽이고 불지르고 등등 그런 일을 100년 이상 했습니다. 영화 미시시피 버닝에 나오는 일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KKK단은 흑인들에 대한 테러만 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소수 집단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공격했고 모든 유색인들 또 동성애자 등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 교도들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면서 개신교를 믿는 집단이 아니면 공격해도 된다, 이런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수도 워싱턴 DC에서 공개적인 프레이드를 할 만큼 세력이 확대됐던 때도 있습니다. 금주법 시대도 반지성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가운데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독교와 애국이 동의어인 것처럼 지옥과 술집도 동의어이다. 모든 술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닥칠 것이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그의 의견에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금주법은 헌법 조항이 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헌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것은 마피아의 창궐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반지성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1950년대 초반에 있었던 메카시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반공산주의 열풍인 메카시즘, 미국 사회 전반을 휩쓸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이 컸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그 소련과의 냉전 체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때마침 소련은 원자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또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미국이 지원한 장제스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셉 레이먼드 메카시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조셉 레이먼드 메카시.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초선의 연방상원 의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1950년 2월 초에 열렸던 공화당의 한 집회에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자기는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외교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내에 무려 205인이 간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5명.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들의 명단인 것처럼 정체 모를 문건을 집어서 흔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 방송에 메카시의 이름이 나왔고 공산당에 대한 미국인들의 공포심은 더 커졌습니다. 거물이 되고 싶었던 초선 의원의 욕망은 너무 쉽게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은 메카시에게 그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메카시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더 큰 거물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메카시의 주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일이 그해 여름, 그러니까 1950년 여름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 6월 16일에는 로젠버그 부부 간첩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산당원인 그들 부부가 원자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는 더 큰 사건이 한반도에서 터졌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면서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메카시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자신과 사상이 다르면은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가 지목하는 사람은 느닷없이 빨갱이가 됐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많은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메카시가 등장한 이후 첫 1년 동안에 미국 의회의 반미활동위원회라는 곳에서 그 공개청문회에서 공산주의 혐의로 소환된 유력 인사만 214명이었습니다. 국가기밀이라면서 비밀을 요한다면서 비공개로 개최된 청문회에는 공개청문회 소환 인원의 2배에 가까운 395명이 소환됐습니다. 높은 사람들 중에 빨갱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실제 공산주의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사람, 그 무정부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 또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국가를 조금이라도 감싸고 드는 사람은 무조건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문적인 목적으로 공산당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 공산주의자로 몰렸습니다. 요컨대 미국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찬성과 복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공산주의자로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특히 메카시가 찍는 사람은 거의 전부 구속되거나 청문회에 불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 빨갱이로 지목되면 인생이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아서 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료사회에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를 스파이로 지목하는 경우가 흔했고, 그 영화계를 포함한 그 문화계에는 사상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반공정신을 과시하는 작품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메카시는 당초 자신의 의도와 욕망대로 전국적인 조명을 받는 정치 거물이 됐고, 연방 상원의원에도 무난히 재선됐습니다. 그런데 메카시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는 무차별적인 폭로의 약발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카시는 군대에도 공산당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군부는 단결해서 메카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때부터 꿈에서 깨어나듯이 메카시즘의 광풍에서 미국이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54년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과거 4년간에 걸쳤던 메카시의 주장은 거의 대부분이 허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원은 메카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메카시는 상원 의원의 신분은 유지했지만 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졸지에 이제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메카시즘을 처음에 일으킨 지 7년, 또 상원의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지 2년 반 만에 메카시는 급성간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8세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메카시는 누군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배후 인물이 그를 조종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카시즘의 광풍이 사라진 후에 반세기가 훌쩍 지나서 미국에는 또다시 반지성주의의 물결이 밀어닥쳤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었습니다. 반지성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견, 그러니까 다른 견해나 객관적, 논리적인 것 따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또 지성적인 사람과 그런 사회 분위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더 똑똑한 사람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덜 똑똑한 사람에게 더 호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치부해버리고 덜 배운 사람, 덜 똑똑한 사람을 순진하고 순수하다고 믿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반지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정책을 폄훼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는 눈여겨볼 만한 것도 많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당선에 대해서 세계의 많은 언론과 학자, 지식인들은 미국 특유의 반지성주의의 재발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수전 제이콥이나 또 프린스턴과 버클리에서 교수를 했던 모리모토 안니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우려하는 책을 냈습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그 도널드 트럼프의 위험한 사례,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라는 책을 아예 공동 저작으로 발행했습니다. 2017년도에 첫 판을 낼 때는 27명이 필자로 참여했는데 2019년에 개정판을 낼 때는 37명으로 필진이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트럼프의 정책보다는 또 트럼프 본인과 그 지지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요컨대 뭐 과학이다, 객관적인 거다, 논리 따위는 아예 이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존의 가치는 다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 같은 것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뉴스나 의견이 나오면은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또 자기를 음해하는 거라고 치부하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저질렀던 뭐 탈세 등등의 각종 비리나 또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등은 아무리 뚜렷한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묵살해 버렸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할 때는 육두문자를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교양과 삶의 태도가 모두 드러나는 겁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수사학이라고 말하는 방법과 태도를 가르치는 학문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서양의 교양인들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말을 완곡하고 고상하게 하는 것, 특히 이제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성별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뭐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직업 등과 관련해서 소수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소위 정치적 올바름, 그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마치 기만적인 행동처럼 잘못된 것인 양 치부해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리고 점잖게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위선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오히려 무식하게 막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다못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조차 그 상대 후보에게, 그 여성 후보인 힐러리에게 성적 비속어가 섞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 선거 불복이라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기상천외한 행동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부하 직원을 해고할 때도 격식을 차려서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You fired 하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주 나쁜 놈이라면서 폭탄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선 전후를 막론하고 막무가내로 일관한 그의 행동에 그 열광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추종자들이 많았다 하는 것은 미국 특유의 반지성주의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지도적인 국가 가운데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쓰는 도량형 단위인 미터법을 쓰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미터법 쓰지 않는 유일한 주요 국가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미터와 센티미터로 길이를 재는데 미국인들은 인치, 피트, 야드로 길이를 계산합니다. 그 세계 사람들은 그램과 킬로그램으로 무게를 측정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온스, 파운드로 무게를 잽니다. 액체도 리터 대신에 갤런을 사용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터법은 10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km는 1000m이고 1m는 100cm입니다. 그램과 킬로그램도 10진법입니다. 1000g이 1kg입니다. 계산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미국의 계산법은 복잡합니다. 무게는 1파운드가 16온스입니다. 거리는 12인치가 1피트이고 그 1야드는 3피트입니다. 골프 선수들이 미국에서 골프 칠 때 하고 다른 나라에서 시합을 할 때 그 미터와 야드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온도조차도 섭씨 대신에 화씨를 씁니다. 그래서 물은 0도가 아닌 32도에 얼고 100도가 아닌 212도에 끓습니다. 하여간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계산법은 참 엄청 어렵게 씁니다. 미국이 마이웨이를 외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낮 시간을 1시간 느리고 겨울에는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가는 소위 이제 썸머 타임이라는 걸 씁니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별로 다른 그 미국의 시간대도 신경 써야 되는데 썸머 타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제도도 선거 제도도 참 희한합니다. 그 선거인단 선거라는 이상한 제도를 쓰고 있는데 툭하면 전체 득표에서는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000년의 대통령 선거 때 그 민주당의 엘 고어가 공화당의 그 아들 부시, 그 조지 W 부시에게 졌을 때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무가베는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보다도 낙후됐다며 비웃었습니다. 미국은 그렇다면 왜 그 세계인들이 쓰는 표준 도량형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표명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인들끼리는 자신들이 세계 최강대국인 만큼 세계가 자신들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미국도 이제 표준 도량형 제도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제조업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표준 도량형을 쓰면은 매뉴얼을 만들 때도 한 종류로만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두 종류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터법으로 하는 거하고 미국의 도량형으로 하는 거하고. 그래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계기판만 해도 그렇습니다. 속도계의 킬로미터하고 마일을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도 과거에 이제 표준 도량형을 법제화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매번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들 식의 도량형 제도로 살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안 고치는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 등 이제 1차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히 국민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체적인 교육 수준이 참 낮습니다. 그 새 도량형 제도를 채택하면은 그 제도를 교육시키고 익숙해지게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계산법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당장 일상생활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 며칠 만에 미국 사람들은 아우 이대로 살다 죽을래를 그냥 외칩니다. 국민적인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새 도량형 제도에.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정치인들은 나와서 도량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그 여론에 편성해서 도량형 개정 법안을 위헌, 헌법 위배라고 제소하는 겁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미터법을 도량형으로 고치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막는 공산주의와 같다고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결국 1970년대 말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시도했던 그 미터법으로의 전환을 끝으로 미국은 도량형 제도를 고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 무게 단위를 건에서 그램으로 청량 단위를 바꿀 때, 그러니까 돼지고기 한 건, 소고기 한 건 뭐 이럴 때, 또 금폐물을 살 때도 한 돈, 두 돈, 한 양, 두 냥으로 쓰던 걸 그램으로 바꿀 때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정착했습니다. 하여간 현재 지구상의 200개 내외의 국가 가운데
미국 외에는 미얀마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 정도가 자신들만의 도량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반지성주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 반지성주의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저서를 통해서 그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테트는 이제 미국의 반지성주의는 미국 건국 이전에 영국이 처음 북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할 때부터 시작된 아주 구조적인 약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민을 떠나는 사람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는 차별받던 사람, 약자, 천민계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북미 대륙 개척길에 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대부분 문맹이었고 죄수들도 많았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백인 노예도 많았습니다. 이 미국에. 그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뱃삭을 지불하지 못한 아주 가난한 사람들, 또 본국에서 추방된 범법자, 채무자들, 그리고 마구잡이로 납치돼서 온 어린애와 집시 등이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었습니다. 16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그 흑인 노예 수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북미 대륙의 초기 정착자들의 주류는 유럽에서 그 약자와 천민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 있을 때 그 지성과 교양을 내세우던 귀족들에게 주눅 들고 수탈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간 미국은 전체 구성원의 교육 수준이 당시 유럽의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대로 공부를 하던 집안 사람들은 자손들도 공부에 친숙한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는 자손들도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면 더구나 공부를 안 합니다. 어쨌든 이제 초기 북미 대륙의 유럽 정착민들의 후예들은 그 이전의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믿어왔던 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 또 지구가 평평하고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는 지구평면설, 그리고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등등입니다. 트럼프의 당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총체적으로 증명하는 사례가 최근 2년 사이에 또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입니다. 미국은 2022년 5월 중순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은 백신이 남아 돌고 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4차 접종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미국보다 4배 이상 많고 방역 상태도 좋지 않은 인도에 비해서도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후 첫 1년 동안의 상황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의 4명 가운데 1명이 미국인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인구는 세계인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사망자 25%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 이제 현대과학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인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스크가 방역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월마트나 맥도날드 이런 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업소의 출입을 막았는데, 마스크 착용 여부는 내 자유다, 미국은 프리 컨트리다 그러면서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총격 사태까지 종종 벌어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태도는 상태가 더 나빴습니다. 백신은 지구를 지배하려는 어떤 집단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이들한테도 백신을 맞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하여간 미국의 반지성주의 역사는 이처럼 아주 유구한데 오래됐는데 그러한 역사에 일관되게 큰 역할을 한 집단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반지성주의를 이끌어왔는지 등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개인으로는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쳤던 인물, 그 메카시의 배후에서 메카시를 조종했던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루즈벨트라는 성씨를 가졌던 그 흡사 평행이론을 보는 것처럼 닮았던 두 명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공히 20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12촌 형제간입니다. 6대조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들의 6대조 할아버지는 그 현재의 뉴욕이 뉴 암스테르담으로 불리던 시절 네덜란드에서 사업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의 후손들, 그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 뉴욕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뉴욕 지역의 호족이 됐습니다. 그 시어도어와 프랭클린이 둘 다 20대의 나이에 뉴욕주 주의원을 거쳤고 결국 뉴욕 주지사까지 지내게 된 배경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그 두 사람은 둘 다 학부는 하버드, 로스쿨은 컬럼비아를 다녔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불과 29살의 나이에 해군성 차관을 지냈다는 것도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각각 극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시련을 겪은 것도 아주 닮았습니다. 그 시어도어는 26세 때인 1884년 2월 달에 인생에 아주 큰 기쁨을 맛봅니다. 첫사랑 아내가 딸을 낳았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뉴욕주 최연소 주의원이었는데 그는 회기 중이어서 아내의 출산을 곁에서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딸이 태어난 지 이틀 후에 원래는 그 자기 아내가 죽는다고 해서 왔는데 먼저 사망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였습니다. 장티푸스에 의한 고열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나이 48세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망한 그날 저녁에 결국 아내도 죽었습니다. 시어도어는 인생이 뭐가 이런 게 다 있나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여동생에게 맡기고 그 길로 노스다코다의 가족 목장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산천을 헤매면서 사냥꾼과 탐험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그 후 뉴욕으로 돌아와서 재혼과 함께 정치인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했는지는 지난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24살 차이의 12촌 형제인 이 둘은 공교롭게 각각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나이에 미국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도 같습니다. 다만 형인 시어도어는 러닝메이트였던 윌리엄 맥킬리의 당선으로 인해서 부통령이 됐고 부통령이 된 그 해에 맥킬리가 암살되는 바람에 투표도 한번 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생인 프랭클린은 러닝메이트였던 이제 제임스 콕스가 낙선했기 때문에 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두 사람은 또 죽음도 비슷한 나이에 맞이합니다. 형인 시어도어는 만 60세에 심장병으로 죽었고 동생 프랭클린은 63세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를 다녔고 뉴욕 주의원, 해군성 차관보, 뉴욕 지사, 부통령 후보, 대통령이라는 5개의 같은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렇다고 형 시어도어가 동생 프랭클린의 앞길을 열어주거나 후원을 해줬던 것은 아닙니다.
둘은 활동 세대가 달랐습니다. 24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당도 달랐습니다. 형은 미국의 힘을 강조한 제국주의자였고 동생은 제국주의를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의 기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닮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닮았던 정말 평행이 이론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 두 명의 루즈벨트. 어쨌거나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20세기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1, 2위를 다툴 만큼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